위대한 생각에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산업 전반, 특히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에너지, 숙박, 여행, 항공산업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조차도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 기법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이런 자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형 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동차 좌우측으로 트럭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시장에서 이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고 멀티 비즈니스 모델, 즉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더욱더 다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확대해가는 전략을 어떻게 실현할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위대한 생각에서 앞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5년간 이 ICT 산업 현장에서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우리 개인의 일상, 또 사회, 또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산업 전반, 특히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은 사실 끊임없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혁신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돼가고 있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의 일상, 그리고 사회, 산업의 구조는 큰 변화를 겪어왔죠. 그리고 그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런 변화가 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개인 일상, 우리 사회,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업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부침을 겪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 있는 기업들입니다. 항공사, 여행사, 숙박업체, 이런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작년도 12월 대비 올해 5월 달에 시가총액의 변화는 정말 낙폭이 엄청 큽니다. 많이 빠진 것은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모빌리티, 또 여행, 관련된 교통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에너지, 숙박, 여행, 항공산업의 몰락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ICT 기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거의 20, 30%, 많게는 40, 50% 이상 기업 가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회사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사례가 바로 넷플릭스나 줌이나 테슬라,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이 어려운 대신에 오히려 집에서 재택으로 즐기고자 하는 재택놀이, 즉 영화관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줌과 같은 혹은 슬랙과 같은 협업 툴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죠. 이런 IT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수혜주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코로나는 우리 개인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저는 좀 양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 원래 그러던 변화가 코로나와 만나면서 2배, 3배 폭증한 것이죠. 첫 번째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원래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계속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 왔죠. 예전에 우리가 상가수첩을 보면서 배달을 시키던 걸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키죠. 택시 부르던 걸 지금은 우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택시, 타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디지털을 많이 쓰던 것이 코로나와 만나면서 더욱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컴퓨터의 등장, 그리고 수많은 클라우드와 같은 ICT 기술의 등장과 함께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생존을 위한 꿈을 끊임없이 꿔왔거든요. 더 나아가서 리쇼어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각 기업, 국가들은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즉 공장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자국으로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자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죠. 이런 세 가지의 변화는 원래 있었던 변화인데 코로나와 함께 오히려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죠. 코로나가 오히려 있었던 변화를 거꾸로 가게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IT 기술,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은 SNS의 성장, 카카오톡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오히려 그런 소통들을 막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사람들은 덜 만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반세계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원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국경 없이 여행도 더욱더 많이 다니고 훨씬 비즈니스 모델도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는 오히려 모든 여행과 교통수단을 끊으면서 반세계화, 로컬라이제이션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죠. 세 번째로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정부는 약해지고 기업은 오히려 글로벌을 더욱더 도모하면서 기업의 힘이 강해지고 정부의 힘은 약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는 방역과 정부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강한 정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다른 것이죠. 원래 있었던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과 원래 있었던 변화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오히려 없었던 변화가 튀어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택경제입니다. 재택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과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정도에 국한된 형태였었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못 먹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더욱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업조차도 집에서 받는 재택 수업들이 활성화되고 회사도 출근을 하지 않는 재택근무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홈 이코노미, 즉 재택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택트 비즈니스는 사실은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택트리스 비즈니스죠. 즉 비대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최근에 제가 배달을 시켰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배달원과 직접 만나서 음식을 수령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거든요. 그런 방식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즉 택트리스 비즈니스가 더욱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크게 평가절하하는 것들이 우세였는데 지금은 경제활동이 여러 가지로 마비되고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재택 근무, 또 재택 수업, 더 나아가서는 언택트 비즈니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세 가지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원래 있었던 변화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것. 두 번째, 있었던 변화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세 번째, 없었던 변화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가져다준 큰 산업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 재택놀이예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 없고 공부만 하고 살 수가 없죠.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도 친구들과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잡담을 하고 떠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 재택놀이에 대한 변화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능 프로그램들이죠. 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이고 TV 방송조차도 오히려 재택 경제 시장에서 더욱더 가속화되는 변화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쓰인다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사례가 한 방송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즉 인터넷 기반으로 우리 청취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하는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 청중이 있었다면 이제 청중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방송조차도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 기법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기존과 같은 무대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대 장치도 변화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 기반의 이런 소통 서비스나 툴들, 또 화상 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도 더욱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기술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방송을 구성하면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받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들은 결국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지 구현이 가능하겠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 외로워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화면이 크고 사운드가 웅장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상을 보면서 팝콘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즐거움이 없죠. 집에서 혼자 노트북 켜고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런 넷플릭스조차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서 영상을 보면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즉 호스트는 그 영상을 원하는 장면으로 위치를 시키면 다른 나머지들도 그 같은 장면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화를 볼 수가 있죠.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채팅이 아닌 얼굴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 한 장면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영화를 볼 수가 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었던 방송국만 바뀌는 게 아니라 ICT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 회사들도 어떻게 하면 기존과 다른 사용자 경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정리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한 하루의 일상의 근무 시간의 패턴입니다. 여기를 놓고 보면 파란색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 그래프고 녹색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그래프입니다. 딱 얼핏 보면 예전보다 일을 덜 하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집에서 혹은 예전에 일을 하지 않던 업무 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시간에 대한 안배도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사실 어찌 보면 슬픈 거죠. 왜냐하면 늘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면 늘 일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의 업무 시간에 집중하던 일들이 분배되면서 예전에 업무 시간에 하던 줄어든 시간에는 다른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우리 일상의 근무 시간과 일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적극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줌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죠. 이 툴은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회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주로 우리가 통화하던 방식은 전화 음성 통화나 SMS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주로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것처럼 회사에서조차도 회의를 하는데 기존과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대면 미팅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대면 미팅보다는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혹은 슬랙이나 잔디나 이런 협업 툴을 통해서 이용을 하죠. 당연히 이런 툴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서비스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시장의 비즈니스는 더욱더 커지겠죠. 이런 서비스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도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나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가 앞서 보여드렸던 각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준 걸 보면 바로 이런 서비스, 이런 시장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줌을 이용하는 한 사례 중에 하나는 꼭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뭐 와인을 마시거나 잡담을 하거나 수다를 떠는 목적으로, 즉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적인 거죠. 그런 목적으로도 줌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프트뱅크에서 올해 1사분기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유니콘 기업들, 즉 많은 IT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끝에는 오히려 도약하는 기업들도 있다. 즉
지금 코로나가 많은 기업들, 특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벤처 스타트업들한테는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기업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일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소프트뱅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1929년도에는 전 세계가 산업 구조가 자동차, 전자제품, 주로 제조 쪽이죠. 그리고 석유, 전기,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식품 가공, 이런 쪽 기반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20년대에는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의 예를 든 것들이 온라인 회의, 아까 보여드렸던 줌과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음식 배달, 쇼핑, 교육, 의료,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비단 이런 기술들이, IT 기술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오히려 이런 기술들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원래 변화는 있어 왔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산업의 구조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걸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기업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이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조와 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하던 기존 1930년대의 혁신은 지금 달라지고 있다. 바로 통신과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컨텐트 기반으로 달라지고 있고 이 모든 변화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화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의 비중은 역사 이래로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IT 쪽에 몸담고 있는 지가 한 25년 됐는데요. 25년 동안 온라인 비즈니스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는 우리 하루 일상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모든 것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주문을 하고 예약을 하고 또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고 영화를 보고 있죠. 하지만 제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커진다 하더라도 커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 산업이 온라인 비즈니스보다 규모가 훨씬 컸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의 규모만 놓고 봐도 연간 한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 연간 12조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의 리테일 시장의 규모 연간 따져봤자 500조 정도 돼요. 이커머스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안 됐다고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쿠팡이 잘 되고 배달의 민족이 잘 되고 11번가 지마켓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산다는 겁니다. 온라인 광고, 인터넷 광고 시장 커졌죠.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고 검색 광고, 카카오에서 푸시 광고를 보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물론 커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오프라인에 있는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디지털 사이니징 광고 이 모든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합한 것보다는 온라인 광고가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쓰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의 규모가 오프라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올해를 기점으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오프라인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 기업은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카드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은행과 카드사의 파워보다 인터넷 기반으로 간편 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뱅크샐러드, 더 나아가서 카카오뱅크 이런 IT 기술 기반의 핀테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규모가 더욱더 압도적으로 커지면서 향후에도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통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라고요. 기업이 성장이 아니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즉 IT 기업, 온라인 기업의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캐시카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 일상의 경험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는 그걸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 당연히 그런 소비자들의 경험에 맞춰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욱더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전통 기업들은 100년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디지털 기술 기반의 BM 혁신이 기업들의 생존에 있어서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유통과 금융은 이미 온라인 세상이에요. 유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은 정말 큰 위기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이제는 마케팅과 교육과 제조업과 다른 산업 영역까지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실제 기업의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카카오, 네이버, 토스, 쿠팡. 이게 대표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 IT 기술 기반으로 유통과 배달과 금융시장에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들 기업이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죠. 그 이유는 집에서 있으면서 재택경제가 활성화되고 집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무엇인가 시켜먹고 주문하고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 이런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들 기업이 수혜주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 어려운 기존 전통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던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즉 한국의 카카오택시나 타다와 같이 자동차, 즉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코로나와 함께 만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기업 가치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바깥에 이동하지 않는데 모빌리티 서비스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하락했던 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버는 우버 이츠라고 하는 배달 서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즉 미국에서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을 배달하고자 할 때 우버 이츠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 있는 배달 전문 서비스들이 워낙 성장세가 높다 보니 우리 국내에서 우버 이츠가 잘 안 되죠.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서비스가 잘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빌리티 서비스, 또 하나는 배달 서비스, 음식 배달 서비스.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유연하거든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다른 산업으로 전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이 위기를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잘 가지고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죠. 네이버, 카카오, 현대자동차. 재밌게도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이미 현대자동차, 글로벌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유형 자산이 어마어마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계속 성장 중에 있죠.
카카오만 해도 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과 유연성이 쉽다 보니까 다른 쪽 모델로 쉽게 전이하면서 모델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습니다. 중요한 건 코로나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부동산, 건물, 수많은 공장, 수많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이런 자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해봐야 뭘까요? 카카오톡 앱, 네이버 웹사이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 서비스에는 한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오늘 하루에도 방문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는 무형자산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형자산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기업 가치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즉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회사를 평가하는 기업 가치와는 다르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기준이 그 회사의 시가총액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쿠팡, 롯데쇼핑 똑같이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이죠. 마켓컬리, 이마트 똑같이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똑같이 금융 쪽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전통 산업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무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기업들보다 더 큰 기업 가치, 시가총액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효율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반면 기존에 있었던 전통 기업들은 사일로하게 갇혀서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과 기존에 있던 산업의 틀바구니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우리 기업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혁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과 산업 구조를, 산업의 도메인을 더욱더 다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예를 한번 전기 자동차인 테슬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프레임이 기존에 있었던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경유 자동차의 프레임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동차가 바로 전기 자동차의 프레임입니다. 딱 일견 봐도 아래에 있는 전기차의 프레임이 훨씬 더 심플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한 10배 뻥튀기 시켜서 바퀴 4개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공간도 위에 거보다 훨씬 넉넉하죠. 여유롭고. 공간만 넉넉하겠습니까? 부품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한 20분의 1로. 위에 있었던 자동차를 운영하는 부품의 수가 전장화가 되면서, 즉 디지털화가 되면서 확 줄어들었죠. 부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립이 쉬워요. 부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센터에 가서 이거저거 손볼 게 별로 없어요. 아래처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포함해 우리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BMW, 벤츠가 다 아래처럼 전기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유독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아래처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테슬라는 뭐가 다르길래 왜 자동차 시장에서 혁신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때문에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높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바로 직전에 테슬라가 알려줘요. 운전자에게. 삑삑삑 거리는 소리와 함께 너 조심해야 돼. 지금 전방에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운전 조심해.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알려주죠. 잘 들어보십시오.
사고가 나기 전에 삑삑삑 알려주죠. 어김없이 앞에 큰 사고가 날 뻔한 것들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줘서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에요. 이 기능은 알람 기능이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예측하는 기술이죠. 뭐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가 전후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혹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큰 사고를 이렇게 막아주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약 삑삑삑 거리는 그 소리가 없었다면 넋 놓고 있다가 크게 다칠 뻔했어요.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동차에서의 새로운 경험이죠. 기존의 자동차 중에서 이런 경험을 제공한 회사가 있었나요? 제가 테슬라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눈에 뭐가 띄시죠? 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죠. 그 디스플레이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내 주변의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그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가끔 큰 디스플레이에 내 옆에, 뒤에 내가 미처 몰랐던 자동차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심하게 됩니다. 왜? 이놈이 이 자동차가 알고 있구나. 나보다 훨씬 더 이 주변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구나. 마음이 편하다라고 안심하게 되죠. 안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왜? 자율주행에 맡길 수 있으니까. 안심하거든요. 기존 BMW나 벤츠도 혹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도 반자율주행이 제공이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갈 때 운전대에 손 떼고 그냥 정속주행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잘 사용을 못하게 돼요. 왜? 안심이 안 들거든요. 테슬라는 안심이 듭니다. 왜? UX 때문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그렇게 제공하거든요. 어떻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그 화면을 보다 보니 안심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나보다 더 자동차 주변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구나 라고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테슬라 자동차에 찍은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커다란 화면 우측에 저렇게 안전봉이 보이시죠? 자동차 좌우측으로 트럭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전봉들도 보이죠. 심지어 안전봉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도 보여요. 저렇게 육안으로 확인한다고요. 끊임없이. 심지어는 신호등도 보여요. 사람도 보이고요. 저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에 의하면 빨간불이 되면 그 앞에 딱 멈추고 파란불이 되면 지가 앞으로 운전을 해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전봉이 떨어져 있는 것, 또 운전봉이 옆에 몇 개가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테슬라의 사용자 경험이 자동차에 대한 믿음을 준다고요. 신뢰를 주고.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사용자 경험을 그동안 제공했나요? 테슬라에서 제공되는 컨텐트 서비스예요.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시죠. 운전자가 자동차에 딱 앉아서 엑셀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큰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카레이싱 게임이 움직이죠. 자동차를 8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게임기로 쓰는 겁니다. 저 안에서 카레이싱 게임을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겠죠. 왜? 진짜 자동차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이고 재밌습니다. 핸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직접 밟을 수 있고 진짜 자동차가 게임기가 돼서 카레이싱 게임을 하니 정말 재밌죠. 이거를 테슬라가 제공한다고요. 테슬라에 이런 게임 앱들이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게임 앱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아빠 퇴근하기만 기다리죠. 아빠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자동차 속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즐기려고. 미래의 잠재 고객입니다. 잠재 고객에게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마케팅이냐고요. 기존 자동차 회사 중에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자동차를 쓸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수많은 게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생긴 것처럼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토어가 생기고 있다고요. 게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탑재되어 있고요. 유튜브도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경유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없이 자동차가 4G LTE에 연결돼서 사물 인터넷이죠.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부릅니다. 사물이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니 기존에 하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컨텐츠 서비스. 기존에 하지 못하던 자율주행 기능. 이걸 훨씬 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할 수가 있죠. 왜?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중앙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계속 똑똑해져서 내 자동차에서 배울 거,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배울 거, 다른 자동차에서 배울 것들이 모여져서 자율주행 기능이 고도화되고 그 고도화된 AI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적용이 되어서 하루가 갈수록 계속 똑똑해지는, 그래서 자율주행이 더욱더 완벽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테슬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 태양열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태양열 공장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테슬라의 충전소에서 테슬라 자동차들이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심지어 개인에게도 제공해요. 이렇게 파워월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제공해서 집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내가 생산을 해서 내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워월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이 서비스는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테슬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다른 사용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즉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언하건대 테슬라는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SK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따지고 보면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다고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마 테슬라는 자기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서비스를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가 필요한 모든 비클, 즉 모든 움직이는 기계한테 제공할 거예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로 가는 모든 탈 것들을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테슬라가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거죠. 즉 테슬라 자동차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소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현재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자동차가 다른 경쟁사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혹은 전기로 가는 모든 탈 것들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다른 비즈니스에 진출한 거죠.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과금 서비스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빠른 회속 충전, 즉 충전 속도가 빠른 것들은 좀 더 비용을 더 과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속도가 1시간이냐 2시간이냐 5시간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예를 들게 되면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내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거든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900만 원을 내야 돼요. 자동차에 새로운 부속품을 달거나 새로운 센서를 달거나 공장에 입고시켜서 어떤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는데 그걸 900만 원을 받는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9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죠.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테슬라가 재작년도에 소개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국도, 골목길, 주차장 이런 곳을 아주 나이스하게 사고 없이 테슬라 자동차가 혼자서 잘 자율주행 기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재작년 주주들에게 앨런 머스크가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상당 수준에 도래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왜냐하면 AI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수시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자율주행 기능이 더욱더 완벽해지고 있죠. 이 영상을 소개하고 말미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로보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죠. 이 로보택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테슬라 자동차를 주차장에 썩히지 말고 네가 안 탈 때는 바깥에 내보내서 쉽게 말하면 앵벌이를 시키는 겁니다. 운전수 없이, 자율주행 기능이 되니까 운전수 없이 자동차가 혼자 나가서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걸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단 우버와 다른 점은 운전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돈도 벌 수 있고 또한 테슬라도 돈을 벌겠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마치 우버 운전기사가 가져가야 될 수수료를 테슬라의 AI가 가져가는 거죠. 로봇 기사가. 자,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몇 가지인가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처럼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외에 에너지도 팔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팔고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이런 것들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보험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테슬라가 보여줬던 게임 혹은 컨텐트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컨텐트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가 하는 것처럼 컨텐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모빌리티 서비스처럼 로보택시는 무인 주행 기반의 그런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뭐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총 6개의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다고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는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 게 다가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비즈니스의 도메인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확장된 영역이 아마존과 구글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제조업이 디지털 기술과 만날 때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테슬라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지한다 하더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현장은 정말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 때문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이런 훌륭한 디지털 도구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번 혁신해보자라고 말을 해도 사업 현장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괜찮다고 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다 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기술의 도입 그 자체보다 사실은 이걸 인식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세,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의 지향점, 목적, 그걸 달성하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그 자체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ICT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마존과 구글이죠. 아마존과 구글에서 만든 AI라고 하는 이 기술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테슬라의 AI와는 좀 다릅니다. 테슬라의 AI는 자율주행 기능이나 자동차 안에서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독특한 특정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이나 구글이 만들고 있는 AI 기술은 프론트 AI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AI죠. 쉽게 말하면 AI 비서입니다. 내가 대신에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죠. 불 좀 꺼줘. 내일의 스케줄은 뭐지? 집에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떨어졌는데 우유 좀 배달해줘. 내가 평소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말만 하면 자동으로 AI 비서가 그걸 알아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구글과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은 이 프론트 AI 시장에서는 경쟁자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구글은 네이버처럼 인터넷 검색 회사고 두 회사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니까. 왜? 아마존은 이커머스 회사, 유통회사고
구글은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자가 됐죠. 기존에 있었던 웹, 컴퓨터 기반의, 기존에 있었던 앱, 스마트폰 기반의, 지금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AI라고 하는 세 번째 플랫폼이 시작되고 있고, 그 세 번째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글과 아마존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먼저 5년 전에 에코라고 불리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구글이 구글 홈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OK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서 서비스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피커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바이스, 즉 제조죠. 제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통신사, SK텔레콤, KT,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인터넷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구글, 이들이 이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 AI죠. 프론트 AI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 기업에 필요한 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뭘까요? 바로 그게 앞서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요. 즉,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그냥 단순하게 AI를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스피커를 제공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다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다른 산업에 진출할까, 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통신사나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기업들이 다른 시장 진출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과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고, 즉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테슬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하게 확장해가고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에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 공감대 형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의 운영 효율화, 즉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떻게 하면 그걸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기업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X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건 비용 절감이고,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업이 아까 앞서 테슬라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록 자동차를 만들지만, 비록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금융을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 회사나 금융회사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객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고객이 아니라 다른 고객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려면 회사의 프로덕트가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산업 도메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그때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게임을 하고, 자동차에서 오락을 하고, 자동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동차로 차박을 하고,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Y축입니다. 그렇게 Y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데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확장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매출은 더욱더 커질 수 있죠. 단 Y축으로 하기 위해선 다른 기술 역량이 필요하고, 다른 일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투자의 규모도 X축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X축, Y축 그 두 가지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회사의 성장,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래서 바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둘 다 같은 목표라고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A, B, C, D, E, F, I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A는 AI,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E는 엣지 컴퓨팅, F는 5G, I는 IoT. 바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X축 방식으로 비용을 효율하거나 Y축 방식으로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BM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죠. 그리고 가장 이러한 방식으로 혁신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딱 4가지입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바로 IoT. 이 4가지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적인 디지털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목적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음 편 강의에서는 이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